네, 오늘 도움 말씀에 건양대학교 병원 외과 송란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유방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요즘 관심도 많아지고 또 조기 검진 비율도 높아지면서 조기에 발견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먼저 이 유방이라는 조직이 무엇이고 유방암이 뭔지 짚어주실까요? 유방암이란 유방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의미합니다. 유방은 젖을 만드는 유선 조직과 이 젖을 유두로 운반하는 유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성인 여성에서는 유두를 중심으로 이 유관이 15개에서 20개 정도 방사 형태로 뻗어져 있는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선 조직이나 유관의 세포에서 변형이 생기게 되면 악성 종양, 즉 유방암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유방은 유선과 유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여기에 이제 악성 종양이 생기면 유방암이 되는 건데 저희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젊은 여성들에게서도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유방암의 발생 비율이 좀 어떻게 됩니까? 세계에서도 이제 여성 암 중에 유방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세계 여성 암 중에 유방암이 2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중앙암등록본부에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유방암이 21.5%로 여성암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나타났고요. 2019년 기준 환자 수가 29,729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성암 중에서는 발생 순위 1위고 또 과거에 비해서 4.8배 정도 증가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연령대별로 봤을 때 발병률은 좀 어떻게 됩니까? 보통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암들과 다르게 40대에 가장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진단 시의 중앙 나이는 52.3세로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이제 연령별로 발생 비율을 봤을 때는 40대에서 가장 32.2%로 가장 호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후로는 50대, 60대, 30대, 7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확실히 표를 보니까 중년 여성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젊은 층에서도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 많은 걱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방암은 도대체 왜 발생을 하는 건지 이 발생 원인을 한번 좀 짚어볼까요? 사실 유방암은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5에서 10% 정도에서는 유전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외에 95% 정도까지는 이제 비유전성으로 발생하는 경우이고 그 중에서도 뭐 호르몬이라든지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방암의 위험 인자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게 이제 유전 요인이 있을 거고요. 그 외에는 또 여성 호르몬에 대한 노출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경을 빨리 시작하거나 폐경을 늦게 하는 경우 그때는 이제 월경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에 대한 노출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임신을 하지 않거나 첫 출산이 늦는 경우 또 수유 기간이 짧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성 호르몬에 대한 노출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거나 폐경기 때 이제 호르몬 대체요법으로 호르몬 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역시도 장기간 복용했을 때 여성 호르몬의 노출을 많게 하기 때문에 유방암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보통 폐경 전에는 여성 호르몬이 난소에서 많이 분비가 되는데요. 폐경 후에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상은 뭐 우리 몸의 지방에서도 여성 호르몬이 일부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비만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방세포에서도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위험 인자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위험 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유방암이라고 하면 증상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멍울이 만져진다거나 아프거나 이런 증상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사실 안타깝게도 증상이라는 건 뚜렷하게 발생하는 건 없습니다. 대다수에서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네. 요즘에는 조기 진단이 많아지면서 네. 크기도 작아서 실제로 만져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 그냥 건강검진을 갔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네, 요즘은 점차 그렇게 조기 유방암의 비율이 늘고 있어서 검진으로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도 많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있을 수 있는 증상 같은 경우에는 유두 분비물 같은 것도 있습니다. 네. 이제 유두 분비물은 뭐 정상적으로도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특히 한쪽에서만 나온다거나 혹은 뭐 피가 섞여 나온다거나 그리고 뭐 유두에 습진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유방암이 아니더라도 유방 내에 다른 병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찰을 반드시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유방암이 진행되게 되면 겨드랑이 쪽에 혹이 만져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피부 변화라든지 유두 함몰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유두의 습진이라든지 이런 변화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상 많이들 걱정하시는 거는 유방통일 텐데요. 네. 실제로 유방통이 있으셔서 유방암이 걱정되셔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보시면은 유방통은 유방암에서 발생 비율이 3% 미만으로 비교적 적게 나타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방통이 있다고 이거를 유방암과 직결시켜서 생각하진 않으셔도 되고 보통은 이제 호르몬 변화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네. 근데 비율로 따져보면 지금 통증이 없는 종계가 가장 높거든요. 네. 그럼 뭔가 만져지는 증상이 가장 큰 건가요? 네, 주로 만져져서 오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만져지지 않고도 정말 아무런 증상 없이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뭐 이렇게 증상이 있거나 혹은 검진을 통해서 어쨌든 유방암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요. 이 정기 검진을 받을 때 저희가 촬영술을 하잖아요. 또 초음파도 있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이 영상 소견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검진으로 가장 많이 시행하는 거는 유방 촬영술입니다. 네. 보통은 이제 유방 촬영술이라고 하면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유방을 눌러 찍는 촬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혹보다도 유방 초음파에서 잘 보이지 않는 석회성 병변을 발견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뭐 유방 혹이 있을 때도 이런 식으로 뭔가 비대칭 음영이 보인다거나 이렇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선별 검사로 많이 시행되는 검사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실 유방 내의 혹을 이 유방 촬영술만으로 전부 발견하고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유방 초음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유방 초음파는 유방 내의 혹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크기나 모양이 변화하는지, 혈관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런 소견들을 종합해서 이제 유방암이 의심되는지 아니면은 조직 검사가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유방 MRI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검진으로 일반적으로 시행하지는 않는데요. 유방암이 진단된 경우에 보통 유방 안에서 이 암의 병변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MRI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유방 검사를 할 때는 유방뿐만 아니라 겨드랑이 림프절도 같이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커져 있거나 아니면 모양이 이상한 혹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유방암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유방암 사진이고요. MRI상에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얗게 혈관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영상 검사를 통해서 이 종양이 보일 때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게 악성 종양인지 양성 종양인지를 이제 판별하게 될 텐데 그럼 조직 검사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보통 유방 내 혹에서 의심스러운 소견이 있으면 초음파를 보면서 거기를 바늘로 확인해가지고 조직을 채취해서 검사하는 총조직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유방 내에서 유방 초음파로 보이지 않는 석회성 병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런 총조직 검사로 검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위생검이라고 해서 유방 촬영을 하면서 위치를 고정해놓고 조직 검사하는 방법도 있고요. 실제로 그 병변을 아예 수술적으로 떼어내서 진단 목적의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악성 종양으로 나왔을 때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혹시나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진 않았나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걸 위해서 전체적인 검사도 또 진행이 되죠. 네.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진단이 되면 다른 데에 전이가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들을 진행을 하는데요. 유방암이 전이가 잘 될 수 있는 부위가 이제 뼈나 폐, 간 같은 곳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뼈 스캔이라든지 흉부 CT, 복부 CT 같은 검사들을 추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데에 혹시 전이가 의심되거나 하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펫CT 같은 전신 검사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펫CT 사진을 보면 저 검은색 부분이 다 전이가 된 부분일까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뼈 스캔에서도 이렇게 검게 보이는 예. 부분이 전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네. 펫CT 상에서도 이렇게 전이가 있는 부분들이 검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 정도면 한 4기로 볼 수 있겠죠. 예, 그 유방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경우에는 유방암 자체의 크기와 상관없이 4기로 분류가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이제 언급해 주셨지만 그럼 전이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내가 초기에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병기를 나누는 방법도 궁금해하실 거거든요. 네. 병기는 어떻게 나누죠?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해부학적 병기를 보통 암의 크기 그리고 겨드랑이 림프절에 전이가 있는지의 여부 그다음에 림프절 같은 경우에는 림프절이 몇 개나 전이가 있는지 이런 것도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격 장기, 그러니까 다른 장기로의 네. 전이가 있는지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병기가 결정이 될 수 있고요. 사실상 정확한 병기는 수술 후에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수술 후에 자세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앞서 설명드린 그런 부분 외에도 이런 에스트로겐 수용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허투라고 하는 이런 표적 수용체나 조직학적 등급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예후를 결정하는 그런 병기가 확정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저 그럼 병기가 0기부터 4기까지 있잖아요. 이 부분도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흔하게 우리가 유방암이라고 하면은 0기부터 4기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0기암은 실제로 치민성 암보다는 제자리암 혹은 상피내암이라고도 얘기를 네. 하는데요. 그러니까 치민성 암이 없고 상피내암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0기암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치민성 암이 있다고 하면 크기가 아무리 작더라도 1기 이상의 암이 될 거고요. 종양의 크기라든지 림프절 전이 여부에 따라서 뭐 1기인지 2기인지 3기가 결정이 될 거고 원격 전이, 그러니까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4기로 분류가 됩니다. 네. 네. 어쨌든 뭐 림프절 전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빠르게 좀 많은 곳으로 퍼질 수 있는 만큼 조기에 빨리 진단을 하고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치료 방법도 병기에 따라서 좀 다르잖아요. 치료법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유방암 치료는 크게 보면은 전신 치료랑 국소 치료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국소 치료 같은 경우에는 유방이랑 이제 겨드랑이 림프절 쪽에 국소적으로 시행하는 치료를 의미하고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전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전신에 있는 미세암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경우가 보통 많은데 그런 경우는 이제 약물로 치료를 하게 되고 보통 항암 치료나 항호르몬 치료, 면역 또는 표적 치료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4기, 그러니까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는 그런 상태인 경우에는 사실 수술을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항암 치료 같은 약물 치료 위주로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고요. 유방 내에서만 혹은 겨드랑이 쪽까지만 국한돼서 암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방암의 치료법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유방암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유방암은 동서양을 통틀어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암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폐경전 유방암 환자의 비율이 낮은 서구에 비해 우리나라는 40대 이하의 젊은 환자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방암은 별다른 전조 증상이나 통증이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위한 주기적인 유방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환자분 오늘 어떻게 오시게 되셨나요? 제가 얼마 전에 유방 촬영술을 했는데요. 그 병원에서 큰 병원 가보라고 해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환자분 그러면 이전에도 유방 촬영이나 유방 초음파 같이 유방 쪽으로 검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예전에 유방 촬영술은 받았었는데 특별한 점은 없었었고요. 유방 초음파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유방에 멍울이 만져지거나 아니면 유방 쪽으로 다른 증상이 있진 않으신가요? 이게 가슴 쪽에 뭐가 만져지기는 하는데 이게 확실히 멍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방암의 원인으로는 유전적인 요인과 함께 환경적인 요인, 또 여성 호르몬 분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발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병기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덩어리가 만져진다거나 심한 경우 유두습진이나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오기도 한다. 이 환자분은 특별한 증상 없이 검진에서 이상소견이 있어서 오신 분인데요. 이렇게 유방 촬영상 확인되는 비대칭 음영 같은 경우에는 유방 조직이 겹쳐지면서 이상소견처럼 보여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유방 내 혹이 있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국소적으로 눌러 찍는 국소 압박 촬영을 추가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방 내 혹이 의심이 된다면 유방 초음파를 통해서 어떤 혹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방암 조기 발견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유방암 정기검진이다. 우리나라에선 국가암검진 사업을 통해 만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 유방 촬영술을 시행하고 있다. 유선 조직이 많은 치밀 유방인 경우에는 유방 촬영술과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검진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환자분 오늘 수술하시고 처음 오시는 건데 퇴원하고서 불편한 증상은 없으셨나요? 다른 건 없는데 이 겨드랑이 쪽이 조금 쿡쿡 쑤시는 느낌이 있어요.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하진 않으신가요? 뭐 진물이나 아니면은 이제 붓거나 이런 증상은 또 없으시고요? 증상은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고 붓거나 뭐 진물은 없습니다. 겨드랑이 쪽 수술하고 나면 이제 환자분들이 가끔씩 팔이 불편하셔가지고 많이 안 쓰시려고 하는데 이게 스트레칭도 많이 하시는 게 좋거든요. 집에서 이제 스트레칭이나 이런 걸 잘 하고 계신가요? 일상생활에서도 잘 쓰고 있고 영상 보면서 스트레칭도 조금씩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은 전이가 잘 발생하는 암종 중 하나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위가 림프샘 전이이고 간, 폐, 뼈 등에 발생할 수 있다. 유방암의 발병 원인은 다양한데 가족력과 식습관, 비만과 음주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 환자분은 비교적 초기의 유방암으로 진단돼서 유방 부분절제술과 감시림프절 생검술만 시행하고 퇴원했던 환자분인데요. 암이 비교적 초기의 암이고 암의 성질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항암 치료는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남은 유방 조직에서의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나 이제 항호르몬 치료는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방암은 환자의 상황이나 종양의 특성, 치료 순서 등을 고려해 계획을 세운다. 유방 전 절제술의 경우 심리적 상실감이나 삶의 질을 고려해 유방 재건술을 시행하기도 하고 증상의 정도에 따라 유방 보존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표적 치료 등 다양한 치료법을 시행할 수 있다.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치료 결과와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초기인 경우에는 암이 국소적으로 위치하면 수술을 할 때도 유방을 부분적으로 절제하는 유방 보존술이 가능하고 겨드랑이 림프절도 절제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치료 시에도 암이 작고 전이가 없다면 항암 치료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초기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5년 상대 생존율이 90% 이상 그리고 최대 98%까지도 보고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진단하고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유방암은 조기에만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0%가 넘을 만큼 예후가 좋은 암이다. 하지만 병기에 따라 재발 위험이 높고 혈류나 림프관을 따라 빠르게 전이될 수 있어 반드시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 평생 여성들을 괴롭히는 유방암. 더 이상 젊다고 안심할 수 없다. 네,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 만나보고 유방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근데 교수님, 어떤 환자분들은 병원에서 진단을 받기 전에 스스로 촉진을 통해서 찾아내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 촉진 방법, 또 시기가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이렇게 유방을 스스로 만져보고 검사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을 자가 검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방법이 쉽고 조금 조기에 발견하기 좋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자가진단법이라고 하면 어떻게 뭐 자가를 만져보는 걸까요? 촉진을 해보는 걸까요? 네, 보통 3단계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우선 거울 앞에 서서 양측 유방을 좀 면밀히 관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앉거나 서서 유방을 촉진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누워서도 세밀하게 만져봐서 혹시라도 이상 소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인할 때에는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 뭐 유방 크기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피부 변화 이런 게 있는지를 살펴보고 유두 쪽에서도 분비물이 있는지 습진이라든지 뭐 유두 함몰 같은 거, 유두 위치의 변화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가 만져지는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네. 그리고 또 뭐 시기상으로는 뭐 생리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게 뭐 정확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시기는 어떨까요? 네, 유방 검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생리가 끝나고 이틀에서 일주일 사이에 유방이 가장 부드러울 때거든요. 그때 검진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만약에 폐경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자궁 적출술을 받아서 생리를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달 특정한 날을 정해서 일정하게 검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시기하니까 유방암 검사에 대한 시기도 좀 궁금한데요. 이게 얼마 만에 한 번씩 받아야 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한 60대 정도 넘어가시면 좀 잘 안 하시는 편인 것 폐경 같아요. 이후에는. 네. 이 검사 주기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30대 이후부터는 매달 자가검진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세가 되면 2년에 한 번 정도는 병원에 내원해서 임상적으로 진찰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40세 이후부터는 저희가 이제 국가검진에서도 나오다시피 유방 촬영 검진을 이제 권고하고 있는데요. 네. 보통은 이제 1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임상적으로 진찰을 받고 유방 촬영도 같이 진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수술적인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유방암이 발생한 부위가 뭐 겨드랑이거나 국소적으로 있을 때는 이제 수술 방법이 시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수술법들이 시행이 됩니까? 보통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유방뿐만 아니라 유방암이 가장 전이가 잘 될 수 있는 부위가 겨드랑이 림프절이기 때문에 겨드랑이 림프절에 대해서도 수술을 같이 시행하게 됩니다. 유방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전절제술과 유방 보존술, 그러니까 부분 절제술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겨드랑이 쪽 수술 같은 경우에는 겨드랑이 림프절 곽청술이 있고 감시 림프절 생검술이 있겠습니다. 네. 그럼 수술법 중에서도 겨드랑이 전에 이제 유방부터 짚어볼 텐데 전절제술 그리고 또 부분 절제술 좀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유방 전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유방 전체를 드러내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실 텐데요. 유방암이 한 군데에 위치하지 않고 여러 구에게 나눠서 분포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암의 크기가 크거나 혹은 넓게 퍼져 있는 경우 그리고 유방 보존술에 이득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유방 전절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유방 조직뿐만 아니라 그 유방 조직 밑에 있는 가슴 근육까지 같이 절제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전절제 수술을 하더라도 근육에 침범이 없다면 근육을 그냥 보존하고 유방 조직만 절제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보통 몇 기 정도의 전절제술을 가장 많이 시행을 할까요? 기수로 이 전절제 수술을 판단하고 하는 건 아니고요. 크기와 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기암, 그러니까 상피내암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넓게 퍼져 있는 경우에는 전절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조기에 검진을 많이 하시면서 일찍 암을 발견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유방을 다 절제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국소적으로만 절제하는 유방 부분 절제술, 유방 보존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미용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에 많이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유방을 부분적으로 절제를 하고 이런 경우엔 남아있는 유방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남은 유방 조직에서의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이 분포, 퍼져 있는 부위에 따라서 전절제를 할지 부분절제를 네. 할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림프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술이 시행이 되죠? 겨드랑이 림프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모든 유방암 환자들한테 겨드랑이 림프절을 전부 긁어내는 겨드랑이 림프절 곽청술을 했었는데요. 네. 절제 범위가 넓다 보면은 합병증이라는 게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겨드랑이 쪽으로 해서 감각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팔의 운동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네. 있고요. 가끔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림프 부종이라고 해서 네. 우리 몸에 림프액이 이렇게 순환을 해야 되는데 겨드랑이 림프절들을 긁어내면 팔 쪽으로 갔던 림프액이 다시 돌아오지 못해서 순환이 좀 네. 어렵고. 팔에 림프액이 저류되는 그런 림프 부종 같은 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림프 부종도 환자분들이 불편해하는 그런 합병증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이제 겨드랑이 림프절에 전이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네. 감시 림프절 생검술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시 림프절 생검술이요. 이거 좀 생소한데요. 이건 어떤 수술법일까요? 감시 림프절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유방에서 가장 먼저 가는 겨드랑이 림프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수술 중에 이걸 찾아서 검사하는 건데요. 보통 방사성 동위원소라든지 네. 아니면 염색약을 이용해서 유륜 주변이나 종양 주변으로 이렇게 그 주사를 하고 하나요? 나면 그게 이제 림프절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수술 중에 기구를 이용해서 그 림프절을 찾게 되고요. 네. 이 림프절을 조직 검사를 해서 만약에 전이가 있다면 추가적인 림프절 절제를 더 해야 될 수 있지만 전이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다른 부분에도 이제 전이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에 이제 더 수술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합병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림프절 수술법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성 정체성이 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더 힘든 암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 절제술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다 드러내는 수술이다 보니까 육안으로도 재건, 보이고. 네, 재건 수술을 또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재건 수술도 아무래도 다른 보형물을 집어넣는 거다 보니까 안전할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는 사실 유방에 대해서도 미용적인 그런 측면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증가하면서 유방 재건 수술, 혹은 종양 성형 수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점차 추세가 증가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재건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 시기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방암 수술이랑 동시에 시행하는 그 즉시 재건도 있고 네. 치료 후에 좀 안정기에 시행하는 지연 재건도 있는데요. 이런 시기라든지 아니면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환자분의 상태라든지 추후에 치료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주치 선생님이랑 충분히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방 재건을 하는 거는 크게 보면은 인공 보형물을 이용해서 네. 하는 재건도 있을 수 있고요. 자기 몸에 있는 신체 일부를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공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유방 근육 아래쪽 혹은 근육 위쪽에다가 이렇게 보형물을 삽입하면서 모양을 만들어주는 방법이고요.
등 쪽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혹은 배 쪽에 있는 근육을 이용해서 이 유방 모양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재건 수술을 하는 거는 미용적 측면에서 효과가 크기 때문일 텐데요. 수술법 중에서 미용적인 부분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또 로봇 수술이잖아요. 로봇 수술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요즘에는 이 로봇 수술로 하는 유방 전절제술 그리고 재건 수술이 많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보통은 유방 로봇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겨드랑이 쪽이라든지 네. 유방 옆쪽에 절개를 해가지고 그 안으로 이제 로봇 팔을 집어넣어서 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기구들이 들어가는 이런 포트 같은 게 있고요. 우리가 육안적으로 보면은 깊숙한 곳까지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로봇을 이용하면 카메라가 들어가서 그 안쪽을 볼 수 있어서 가쪽으로 절개를 하더라도 안쪽까지 이제 절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네. 보통 재건까지 같이 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모양이라든가 미용적 측면에서 봤을 때 흉터도 조금 적게 보이고 미용적 효과도 조금 좋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수술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항암 치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항암 치료를 하는 과정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항암 치료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통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많이 시행할 수가 있는데요. 수술 후에 진행되는 항암 치료는 전신에 퍼져 있는 미세 암들을 파괴해가지고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시행이 많이 됩니다. 병기가 많이 진행돼서 항암 치료를 무조건 해야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네.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유방암의 크기를 미리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절제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분도 유방 보존술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사로 맞게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주사로 보통 3주 간격으로 시행하게 되고요. 약제의 종류나 이런 거에 따라서 4회에서 8회까지 시행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유방암 항암 치료는 보통 재발 위험이 높은 분들에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림프절 전이가 있는 환자분들 그리고 림프절 전이가 없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종양의 크기가 크면 이렇게 항암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호르몬 수용체가 음성인 환자분들이나 이제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이더라도 허투 수용체라고 표적 수용체가 양성인 경우에는 또 이제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나이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암이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기대 여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단계를 짚어주셨는데 또 항암 치료 여타암과 마찬가지 또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뭐 탈모와 같이.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이 이제 항암 치료 부작용일 텐데요. 보통은 이제 이게 주사로 맞고 전신에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원치 않는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들 발생하는 거는 탈모, 그 외에도 뭐 구역구토라든가 몸의 부종이라든가 그리고 그 피를 만드는 골수를 또 억제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빈혈이나 아니면 면역 저하 같은 것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몸의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뭐 심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항암 치료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제는 또 다른 치료법인 항호르몬 치료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항호르몬 치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호르몬 수용체,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수용체랑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가 양성인 경우에 이 항호르몬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이라는 거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이 암이 커질 수 있는 암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치료가 이 항호르몬 치료가 되겠고요. 보통은 경구로 약을 복용을 하게 되고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항암 치료가 끝난 이후부터 시작해서 보통 5년 정도 그리고 네. 이제 길게는 10년까지도 복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호르몬을 억제함으로써 이제 재발의 위험성을 낮춘다 이런 네. 측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 또 암 치료 방법 가운데서 또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표적 치료인데요. 유방암의 표적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표적 치료는 쉽게 말해서 유방 암세포에서만 발현되는 수용체를 타겟으로 하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항암 치료나 이런 치료들에 비해서는 부작용은 좀 적을 수가 있고요. 표적 수용체, 그러니까 허투 수용체가 양성인 유방암에서 이 표적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허투라는 수용체를 발현하고 있는 암세포에 가서 작용을 하는 건데요. 이 일반적인 그 세포에서 허투 수용체가 발현되지 않으면 여기에 약이 작용할 수가 없고 허투 수용체가 있는 부분에 가서 붙으면 이 약이 그 암을 파괴하는 형태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유방암 환자의 한 20% 정도가 허투 양성 유방암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이 환자분들에서는 뭐 경구 혹은 주사로 이런 표적 치료제를 투약을 할 수가 있고요. 약제나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항암제랑 병용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단독으로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표적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방사선 치료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소적으로 유방 또는 겨드랑이 쪽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뭐 쇄골 위에 그런 림프절들 주변으로 해가지고 국소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유방 보존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반드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전절제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유방암의 크기가 크거나 혹은 겨드랑이 쪽에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재발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추가로 시행해야 되고요. 수술 절제면에 가깝게 남아있거나 혹은 암이 그쪽 부분에 남아있는 경우에는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또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증상 완화를 위한 고식적 목적으로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는데요. 네. 뼈나 뇌 이런 데에 전이가 있을 때 골절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그런 증상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국소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횟수는 항암 치료에 비해서 좀 긴 편인가요? 항암 치료를 시행하시게 되면 항암 치료가 끝나고 그리고 항암 치료를 시행하지 않으면 수술 후에 한 4에서 6주 정도의 충분한 회복 기간을 거친 이후에 방사선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5번,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에 5번 해가지고 보통 4주 정도, 그러니까 20회가량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유방암에 관련된 원인부터 치료법까지 살펴봤는데요. 유방암 이것만은 기억하자.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사실 유방암이라는 거는 명확하게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뚜렷하게 없습니다. 이제 임신이나 출산을 한 경우에는 다른 호르몬들이 여성 호르몬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방암의 위험을 낮출 수 있고요. 규칙적인 그 식사 습관이라든지 운동 그리고 금연 금주 이런 생활 습관 교정이 일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피임약이라든지 호르몬제 같은 약물을 복용을 하게 되면 유방암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주의 관찰이 필요하겠고요. 유전자 변이가 있다고 확인된 환자분들 혹은 뭔가 고위험군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그 항호르몬제 같은 약물을 투여하거나 아니면 예방적인 수술을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위험한 요인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실제로 병원에 가서 충분히 상의를 하고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특별하게 예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은 없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빨리 검진을 해서 주기적으로 잘 검진을 해서 조기 발견하고 빠르게 치료하는 것이 예후에 가장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하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 유방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유방암과 관련된 OX 질문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 질환을 발견하기 위해서 쓰이는 다양한 영상 검사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잦은 CT 검사는 유방암 발병률을 높일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답은 세모입니다. 사실 방사선 노출은 유방암뿐만 아니라 다른 암의 발생에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어느 정도의 방사선량이 유방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결과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검진으로 시행하는 엑스레이라든지 CT라든지 이런 정도의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저용량의 방사선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방암의 위험을 높이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이제 잦은 방사선 노출, 의료 관계 종사자라든지 방사선에 잦은 노출이 있으시면 고용량의 방사선 노출과 비슷한 정도의 위험성을 보일 수도 있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검사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많은 여성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몸을 조이는 브래지어는 유방암을 유발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몸을 조이거나 와이어가 있는 속옷 착용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러한 속옷의 착용이 유방암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다음 OX 질문 드립니다. 여유증이 있는 남자는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여유증은 남성의 유방이 어떠한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여유증이 생기는 원인이 보통 남성 호르몬에 비한 여성 호르몬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성 호르몬에 대한 노출이 길수록, 노출이 많을수록 유방암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유증 자체가 유방암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유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호르몬 변화가 유방암의 발생 위험을 약간은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에서 발생하는 이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율이 낮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네, 다음 OX 질문 드립니다. 유방 전 절제술이 유방 보존 수술보다 더 안전하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보통 유방 보존술을 시행하면 방사선 치료를 반드시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유방 보존술을 하고 그 이후에 방사선 치료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전절제술과 비교했을 때 재발률이나 생존율 측면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미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방 보존술이 가능한 초기의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본인이 가능한 상태라면 유방 보존 수술을 안심하고 시행하셔도 됩니다. 네, 이번 OX 질문도 많은 여성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경구 피임약을 오랜 기간 복용하면 유방암을 유발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경구 피임약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 제제이기 때문에 경구 피임약을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유방암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경구 피임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유방 초음파라든지 검진을 통해서 유방 안에 혹이 생기거나 암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지금까지 유방암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풀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궁금증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증인데요. 유방 초음파 검사에서 작은 결절이 관찰됐습니다. 6개월 후 다시 한 검사에서는 결절 크기엔 변화가 없지만 다른 한쪽에도 생겼다고 합니다. 혹시 암이 아닐까 걱정인데요. 초음파로도 암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언제 또 검사를 받아봐야 하나요? 하고 물어오셨네요. 어떨까요, 교수님? 유방 내에 결절이 확인되게 되면 유방 초음파를 통해서 그 모양이라든지 크기 변화, 그리고 혈관 상태 같은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보통 유방 초음파로 유방암을 확실하게 진단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소견들을 종합하면 암일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정도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일 가능성이 일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추가적인 조직 검사를 통해서 양성인지 악성인지 확인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유방 초음파에서 확인된 결절에 대해서 추적 관찰을 하자고 들으셨다면 그 결절은 이제 양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추적 관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겨드랑이 옆에 단단하고 큰 멍울이 잡힙니다. 눌러보면 통증도 살짝 있는데요.
혹시 유방암이 아닐까 걱정됩니다. 유방암을 촉진하면 통증이 있나요? 콩처럼 동글동글하면서 움직이나요? 하고 물어오셨는데요. 이런 증상들은 어떨까요, 교수님? 네. 겨드랑이 쪽에 잡히는 멍울은 다른 혹이나 이런 것들이 겨드랑이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겨드랑이 림프절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겨드랑이 림프절 같은 경우에는 만져지는 경우가 암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염증이 있다거나 감염 혹은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도 겨드랑이 림프절이 만져질 수가 있습니다. 전이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촉진으로서 이거를 감별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다면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초음파 같은 추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끝으로 유방암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볼 텐데요. 교수님, 유방암은 네모다. 이 네모 안을 채워주실까요? 유방암은 자연재해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오, 자연재해요. 네. 왜일까요? 사실 유방암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예측하거나 요거를 완벽하게 예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환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뭔가 굉장히 재앙이 닥친 것 같이 힘들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 암을 사실 완벽하게 극복하거나 예방할 수는 없지만 미리 검진을 해서 주기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다면 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에서 자연재해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유방암은 자연재해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아예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플러스 오늘은 유방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외과 송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